현재의 출산율이 계속된다면 30년, 즉 한 세대가 지났을 땐 지금의 인구가 70%가 되고 이렇게 두 번을 더 거듭하면 10%밖에 인구가 남아있지 않다는 겁니다. 이건 단순한 숫자의 변화가 아닙니다. 우리 아이가 살아갈 사회의 무대 자체가 바뀐다는 신호죠. 이제 출산이 행복한 선택이 아니라 고위험의 투자처럼 느껴진다는 뜻입니다. 육아의 구조가 여전히 여성에게 불리하다는 거죠. 현재 한국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무엇일까요? 네, 저는 저출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통계를 한번 볼게요. 전 세계에서 주요 국가의 출산율을 비교한 영상인데요. 한국의 출산율은 가히 충격적입니다. 자, 내용을 보면 2023년에는 출산율이 1 미만인 국가가 4개였는데 그 맨 아래에 한국이 있고 한국 여성의 출산율이 0.72명,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라는 거예요. 이대로 출산율이 계속되면 각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거의 3배씩 작아지다가 역사상 유례없는 인구 붕괴가 일어날 것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전체 내용이 궁금하신 분은 아래 링크로 들어가셔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한국은 지금 전 세계에서 출산율이 가장 낮은 나라죠. 현재의 출산율이 계속된다면 30년, 즉 한 세대가 지났을 땐 지금의 인구가 70%가 되고 이렇게 두 번을 더 거듭하면 10%밖에 인구가 남아있지 않다는 겁니다. 출산율 0.7명의 시대. 여성 한 명이 평생 낳는 아이가 한 명도 채 되지 않는 사회가 되었다는 건데 이런 나라는 인류 역사상 거의 없었죠. 더 무서운 것은 속도예요. 프랑스, 독일, 일본은 출산율이 떨어지는데 약 20에서 30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이 어려운 것을 단 10년 만에 해낸 거죠. 세계 최저순으로 추락한 이 한국의 가장 시급한 문제에 대해서 함께 사회적으로 논의할 수 있도록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이 해결책을 위해서는 먼저 그 원인을 알아야겠죠. 첫째는 양육비와 사교육비가 너무 비싸졌다는 점인데요. 아이 한 명을 키우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통계적으로 봤을 때 평균 3억에서 3억 5천 정도라고 합니다. 평범한 가정에서는 감당할 수가 없는 수준이죠.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영어 수학과 학원 선행이다. 또 비교 경쟁이 시작되는데 부모들은 아이를 낳는 순간부터 이 아이를 내가 끝까지 과연 책임질 수 있을까? 라는 두려움을 먼저 느끼게 되는 거죠. 둘째는 일자리와 주거의 불안전성입니다. 직장은 언제 그만둘지 모르는데 집값은 평생 벌어도 따라가기가 어려운 수준이죠. 아이를 낳으면 한 20년 정도는 안정적인 어떤 소득, 주거를 책임져야 하잖아요. 지금의 사회가 이것을 보장해주지 못하고 있죠. 셋째는 양육의 부담이 가족에게, 특히 개인, 부모에게 떠넘겨져 있다는 거죠. 예전에는 아이를 키우는 일이 사회 전체 책임이 있었어요. 마을이 함께 키운다든가. 지금은 교육, 돌봄, 정서, 아이의 진로까지 이 모든 책임이 부모 한 사람, 한 가정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국가가 지원을 이야기하지만 실제 부모가 체감하는 어떤 부담은 점점 커지고 있죠. 넷째는 미래 한국 사회에 대한 구조적인 불신입니다. 아이가 과연 우리보다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대학을 가도 불안하고 취업을 해도 불안하고 성인이 되어서도 불안한 이 사회 구조 속에서 출산은 더 이상 희망의 선택이 아니라 위험한 선택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4가지 문제의 중심에는 교육 문제가 있습니다. 아이 하나 제대로 키우는 데는 너무 많은 돈과 에너지가 든다. 이제 출산이 행복한 선택이 아니라 고위험의 투자처럼 느껴진다는 뜻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아이를 키운다는 것은 기쁨이 아니라 불안과 경쟁, 비교, 지출의 연속이 되어버렸어요. 부모는 아이가 뒤처질까 봐 불안해서 더 몰아붙이게 되고 출산이 점점점 더 두려운 선택이 되고 있습니다. 저출산의 문제는 아이를 안 낳아서 생기는 문제가 아니라 아이를 낳기 너무 어려운 사회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생긴 구조적인 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정리하면 저출산의 이유는 집값이 비싸서 사교육비가 너무 높아서 일자리가 불안해서라는 건데 물론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지금의 한국의 저출산 문제를 절반밖에 설명하지 못합니다. 지금부터는
우리에게 더 와닿는, 보다 흥미로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게 더 근본적인 이유죠. 과거에는 결혼이 여성에게도 남성에게도 생존을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혼자서는 살기 어려운 사회였고 결혼이란 안정된 삶을 상징했죠. 지금은 어떤가요? 여성도 스스로 돈을 벌 수 있고 전문직도, 프리랜서도, 창업도 가능하죠. 혼자서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이제 많은 여성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지금도 혼자 잘 살 수 있는데 결혼을 하면 오히려 경력도 흔들리고 삶의 부담이 더 커지는 건 아닐까? 결혼이 더 이상 이득이 되는 제도가 아니라 리스크가 있는 선택으로 인식된 거죠. 결혼율이 떨어지면 출산율이 떨어지는 건 당연하겠죠. 또 하나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육아의 구조가 여전히 여성에게 불리하다는 거죠. 제도가 많이 바뀌고 가사일을 남자들 많이 부담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가정 안의 현실은 아직도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육아를 책임지는 건 여전히 엄마고 아빠는 도와주는 구조 정도가 대부분이죠. 출산을 하는 순간 여성만 경력이 멈추고 자유는 줄어들고 책임은 무거워지는 구조. 그래서 여성들이 출산과 양육은 함께 감당하는 선택이라기보다는 여자가 대부분 떠맡는 선택. 이러한 구조와 인식이 바뀌지 않는 한 출산율은 쉽게 회복될 수 없습니다. 출산 장려금 몇백만 원으로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죠. 세 번째 이유는 요즘 세대는 아이를 키우는 기쁨보다는 나의 삶을 지키는 선택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죠. 과거에는 아이를 위해서 희생하는 삶이 당연한 인생의 경로였는데 지금은 많이 다릅니다. 아이를 위해서 내 꿈과 커리어 그리고 자유를 전부 내려놓고 싶진 않다. 여행도 가고 싶고 공부도 하고 싶고 커리어도 쌓고 싶고 내 삶을 충분히 즐기고 싶다는 생각이 어쩌면 더 자연스러운 시대가 된 거죠. 거기다가 부모들은 자신이 성장하면서 겪었던 아주 무자비했던 경쟁의 트라우마를 떠올리면서 아이에게 같은 경험을 되풀이하고 싶지 않다는 심리적 압박도 무시할 수 없겠죠. 극소수의 시험 성적 좋은 아이들만 잘 살고 나머지는 패배자로 살아야 하는 왜곡된 사회관이 여전히 크게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출산율을 떨어뜨리는 또 하나의 문제는 미혼녀의 출산을 매우 부정적으로 보는 사회 시선이죠. 유럽에서는 미혼녀의 출산율이 거의 60%에 달한다고 하고 미국 또한 40%가 넘는다 그래요. 우리나라는 반대로 태어날 수 있는 거의 절반 가까운 아이들이 태어나지도 못하고 사라진다는 거잖아요. 이건 정부에서도 미혼모를 도와줄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서 지금 당장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아마도 한국의 유교적인 세계관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윤리적으로도 태어날 수 있는 생명을 낳는 것이 옳지 않을까 합니다. 미혼모의 출산을 절대 부끄럽지 않게 여기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자, 지금의 한국의 저출산 문제는 아이를 싫어해서 생긴 문제가 아닙니다. 돈이 없어 생긴 문제도 아니죠. 결혼은 더 이상 필수 생존 전략이 아니고 출산은 생물학적인 본능을 만족시키면서 가족과의 연대를 통해서 삶의 질을 높여주는 선택이 아니고 오히려 삶을 어렵게 만드는 부담이 되어버렸기 때문이죠. 오늘은 한국의 저출산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이야기하고 그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제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댓글을 통해서 공감되는 내용 또 새로운 의견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출산율 0.7명의 시대, 이건 단순한 숫자의 변화가 아닙니다. 우리 아이가 살아갈 사회의 무대 자체가 바뀐다는 신호죠. 다음 시간에는 이 저출산의 문제가 아이 수가 줄어드는 문제일 뿐 아니라 우리 아이의 인생 구조 전체를 바꾸는 사건이라는 이 사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뵙겠습니다.